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어린 여학생의 영혼까지 파괴해버린 7인의 살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A양의 신체 사진을 올린 후 한 달간 무려 4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가출한 10대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고생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의 진범 김해 가출팸입니다. 국가적 재난사고였던 세월호 사건부터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을 드러낸 윤일병 살인 사건까지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잇따르며 굉장히 어수선했던 2014년 봄 경남 김해에선 한 여고생의 아버지가 애타게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건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라졌던 딸은 결국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일단 발견 당시에는 시신 위에 뭐 이렇게 시멘트까지 뿌려져 있고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매장이요? 시신에? 야,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만 15살의 여고생을 고문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무려 7명. 그 잔인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당시에는 언론의 제2의 윤일병 사건이다라고 불리며 연일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해자 7명 중에 무려 4명이 이 사망한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10대였습니다. 네, 10대 여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내용을 알려주셨죠. 그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중반의 남성들 이런 나이에 범인들이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처참했습니다.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의 진범 7인의 살인 집단입니다. 여고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남녀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 가운데는 숨진 피해자와 어울려 놀았던 여중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이 드러났는데 공포 영화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10대 여학생 3명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A양의 신체 사진을 올린 후 성매수자가 나타나면 모텔이나 여관에서 만났고 한 달간 무려 4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윤양을 때렸을 뿐 아니라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소주를 마시던 윤양이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까지 했습니다. 괴롭힘에 못 견디던 윤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좀 뿌려달라고 부탁하자 윤양의 팔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제2의 윤일병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이제 가해자들은요, 20대 남성 3명, 그다음에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가해자들 남성의 나이는 만 24살에서 25살까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10대 여학생들의 나이가 심지어 만 14살에서 15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와, 아니 14살이면은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어린애들이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또래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건가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이제 급성 심정지로 사망을 했는데요.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이 폭행, 또 폭력과 연관된 질식이나 1차성 쇼크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심한 폭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그 피해자는 생전에 그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던 아이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가혹
폭행이가 이게 단순히 폭행이 아니다. 이건 고문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걸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행해진 일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어린 여학생의 영혼까지 파괴해버린 7명의 살인범들, 그 충격적인 범행의 전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희를 알게 된 건 내 친구를 통해서였다. 상희는 아빠랑 둘이 살며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는 얼굴이 꽤 예쁜 아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피해 여학생은 김해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혼자 다니던 상희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았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면 틀림없었다. 학교도 싫고 아빠도 싫고 다 싫어. 그럼 나와. 어? 가출하라는 거야? 가출까진 아니고 그냥 나랑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거지.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아빠랑 더 안 좋아질 게 뻔하잖아. 그런가? 그럼 오빠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당연하지. 오빠 차 있으니까 드라이브 시켜줄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기분 풀고 내가 집 데려다 주면 되잖아. 아빠가 걱정할 텐데. 일단 나온 후에 전화해. 친구 만나서 좀 놀다 들어간다고 하면 너희 아빠도 이해하실걸? 오빠도 그 나이 때 다 해봤던 거야. 오빠 믿지? 응, 믿어. 고마워, 오빠. 오빠랑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럼 다행이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응, 나도. 그럼 우리 내일 만나는 거다. 알았지? 응, 오빠. 내일 봐. 헐, 우리 진짜 얘랑 만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런 조그마한 여자애 하나 못 꼬실 줄 알았냐? 하원, 수고했어. 덕분에 괜찮은 애 하나 물었다, 야. 오빠. 왕따를 당하는 외로운 아이에겐 다정한 말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잘해주는 척하면서 환심을 사서 지금 꼬드기는 거구나. 전형적인 저 그루밍, 뭐 사기 이런 수법의 그 첫 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오빠들은 그쪽 방면으론 도사다. 영민 오빠는 진짜 상희를 좋아하는 것처럼 연기를 잘했고 결국 상희는 집을 나와 우리에게로 왔다.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저기는 어디죠? 제가 이제 가출팸 당시에 그 일당들이 생활하던 모텔인데요. 피해자를 이제 가출하도록 유인을 해서 자신의 숙소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빠 진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왜? 이상해? 아니, 그건 아닌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 오빠 믿지? 응, 믿어. 들어가자. 근데 오빠 방이 왜 이래?
오빠 누구야? 앞으로 같이 살 사람들? 같이? 우리 둘이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내가 말 안 했나? 여긴 내 친구들이랑 아는 동생들이 같이 사는 곳이야. 뭐 너처럼 있을 곳이 필요한 친구들이 같이 살기도 해. 반가워. 난 은화. 고1? 난 중3. 근데 1년 끌어서 그런 거라 나이는 너랑 동갑이야. 그니까 말 놓는다? 난 하원이. 너랑 똑같은 고1. 안녕. 저기 오빠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너 가출한 거지? 지금 들어가면 아빠한테 더 혼날 텐데. 괜찮겠어? 며칠 여기서 우리랑 있다 들어가면 오히려 아빠가 더 잘해줄걸? 맞아. 원래 어른들은 그래. 지금 가면 너 아빠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머리도 막 깎이고 전화기도 뺏길걸? 근데 며칠 지나고 나중에 집 가면 다 용서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우리랑 여기서 놀자. 어? 우리도 가출한 후에 갈 데 없었는데 오빠들이 먹여주고 재워준 거거든. 그래도 에이, 같이 있자니까. 여기 오빠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친해지면 얼마나 재밌는데. 어? 그러자. 그렇게 해. 어차피 우린 여기 자주 안 오니까 그때까지 얘네들이랑 놀다 가면 되잖아. 그치 형동아? 아 그럼 그 상의라고 했지. 부담 갖지 말고 며칠 있다 가. 어? 아니 영민이 형인데 뭐가 걱정이야? 어? 안 그래? 그치. 알겠어 그럼. 그래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난 못해. 쉽다니까. 그냥 가서 아저씨랑 얘기만 좀 해주면 돼. 그게 다야. 웬만해서 부탁 안 하는데 오늘은 하은이가 좀 아파서 그래. 부탁 좀 할게. 그래 상이야. 오빠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부탁할게. 응? 금방이야 금방. 응? 바로 요 앞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차로 싹 데리고 올 거야. 응? 좀 해주라. 어? 너도 돈 필요하잖아. 그냥 알바라 생각해. 알았어. 대신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응, 고마워. 그렇게 상희는 조건을 하게 됐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 앤 우리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린 처음부터 그 애에게 조건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그러시나? 영민 오빠 어딨어요? 영민 오빠 불러주세요. 아, 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들어. 영민 오빠는 이제 없어. 애초에 너한테 관심도 없었다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를 처음 가출로 유인할 당시에는 좀 모텔에서 함께 생활 중이던 일당의 고향 후배인 김 씨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이제 피해 여학생의 환심을 샀죠. 그래서 집을 나오게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이 씨 무리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조건 만남을 강요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해? 뭐라고 말할 건데? 조건 만남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학교, 동네, 집 다 소문날 텐데 괜찮겠어? 저 닥쳐! 어서 질질 짜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지금부터 전쟁이야. 알아! 겁 많고 소심한 여자애 하나 길들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 우린 그 애의 휴대폰을 뺏고 협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우린 그 애가 필요했다. 아니, 그 애가 벌어오는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우린 상의를 무리에 합류시켰다. 여중생들도 있고 20대 중반의 남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 건가요? 일단 제가 이 관계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의 친구들, 그다음에 피해자의 친구의 고향 선배들입니다. 이 20대 남성들은요, 일단 그 김해시에 있는 그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이 여학생들 중에 이 양모양이 20대 남성들의 김해 고향 후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이 양모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여학생들은 가출을 한 상태로 20대 남성들과 이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른바 이제 가출팸 이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가출팸? 가출팸이 무슨 말씀이죠? 가출한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말인데, 뭐 아무래도 그렇게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고 뭐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이제 뭐 성매매, 조건 만남 뭐 이런 식의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망한 피해자도 역시 이제 집을 나왔다가 가해자 무리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유인이 된 거죠. 방금 드라마에서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하고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해 남성들 중에서 그 식당 종업원을 하는 이 씨를 제외하고는 뭐 뚜렷한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매매를 한 이게 뭐 그들의 주 업무로 삼고 지낸 거죠. 법정에 선 이 증인들은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하루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2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나 성매매를... 피해자가 이제 처음 가해자 일당에게 끌려가서 성매매 내몰린 거가 201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울산 모초에 있는 어떤 모텔에 감금을 해놓고 약 15일 동안 일일 평균 3회가량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더군다나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범죄 사실은 이 정도였지만요, 하루에 4번, 많게는 뭐 8번까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성매매 알선 그 피해자를 이용했던 수법을 보면 어른들이 하는 어떤 범죄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교활합니다. 일단 가해자 일당은 주로 모텔에 숙식을 했고요. 채팅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매수 남성을 적극적으로 물색을 합니다. 가해자들이 올린 이제 내용인데요. 조건 만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 게시판에 울산 시간당 15만 원, 콘돔은 착용 필수, 변태 안 됨, 젊은 사람 안 됨, 30대 이상, 여자의 신체 조건을 올리고. 아니 뭐 그냥 진짜 무슨 대놓고 사업처럼 시작을 했네요. 젊은 사람 안 됨이라는 말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젊은 남성들이 이제 그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응을 하기가 힘드니까 제압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성매수 상대로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까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피해자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해자들과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 그런 지옥 같은 곳으로 몰린 거죠. 피해 여학생 역시 그 사건 당시에는 가출을 한 상태였었고요. 또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지인과 알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 일당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는 그 과정에 걸려 들어간 거죠. 결국엔 피해자는 그 지옥 같은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상희는 돈을 벌어왔고 우린 그 돈으로 모텔비를 내고 생활비를 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여보? 경찰? 쟤네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대. 아빠가? 아빠. 아이씨! 안 닥쳐? 그래서 일단은 가출로 처리됐을 테니까 아직 경찰이 할 일은 없겠지. 쟤네 아빠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겠지만 그러다 진짜 경찰이 우리 찾아내면 어쩌지? 에이씨. 어쩌긴 뭘 어째. 우린 그냥 가출 안에 재워준 거잖아. 안 그러냐? 아, 그건 그렇지만 진짜 야, 우리 이번에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프다. 야,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맞아. 오빠. 나 이번에 걸려서 집 들어가면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몰라.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노래 보면 어쩔 건데? 눈을 팍 파버릴까 보다, 이씨. 암튼 진짜 가지가지하네. 야, 너 집 갈래? 약속 하나 하면 집 보내준다. 저기는 어디죠? 저희 이제 피해자의 집 앞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 이런 조건으로 피해자를 이제 가출하도록 유인한 지 보름 만에 저렇게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 그래도. 아빠. 상희는 우리와 약속을 했다. 우리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왜 그래? 응? 상희야.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알지.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집 나간 것 때문에 그래? 그건 아빠가 다 이해한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고. 얘들아, 니네 윤상이 알지?
걔 가출해서 조건했다더라. 헐, 어떻게 알았어? 걔네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걔 얼마 전에 전학 온 애 아니야? 맞아. 어쩐지 걔 좀 이상하더라.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다니더니. 그런데 상희, 그년이 우리와의 약속을 깼다. 아버지한테 말한 걸 가해자들이 알아버렸네요. 이건 진짜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아주 개 같은 짓이다. 마음 걱정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나와. 예배 끝나면 바로 나오니까. 알았지? 아빠 근데 나 무서워. 걔네들 꼭 어디서 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한테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옆에 꼭 붙어 다니기만 해. 응? 알았지? 아, 아버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 벌써 왔어. 계속 미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상희를 만나려고 걔가 다니는 교회에까지 찾아갔다. 사람들은 우릴 상희의 친구로 생각했는지 아무도 우릴 막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우린 상희에게 물어봐야 했다. 왜 약속을 어기고 자기만 이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말이다. 이기적인 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을 때만 해도 진짜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줘 놓고 다시 또 곧바로 다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결국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그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 이 성매매 사실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짐을 받고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사실을 이야기를 했죠.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이제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여학생의 그 친구를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이 사실이 알려진 것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려보낸 바로 다음 날 피해자가 부산의 한 교회에 간 사실을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피해자를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제 끌고 온 거죠. 보름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감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거를 말을 해야죠.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봐도 한눈에 상태가 이상했을 텐데. 자, 이게 피해자가 가해 여학생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그 상황이 찍힌 이 교회의 CCTV입니다. 아니 이게 뭐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 좀 봐도 이렇게 굉장히 피해자가 위축돼 있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참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같이 갔는데 성인부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부, 고등부 예배가 따로 공간이 다른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배가 끝나고 딸에게 갔었을 적은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잠깐 떨어지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피해자를 그렇게 또 오랫동안 또 찾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자, 경찰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이 아버지 얘기를 신고죠.
신고를 4차례나 받고도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부산 교회에서 납치된 후에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교회 주변 CCTV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게 사건이 벌어지고 12일이 지난 후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아니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의 그 신고 내용을 좀 잘 받아들이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납치된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었는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번 이 사건을 시간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까지는 현재 나온 것까지는 폭력과 성매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최종까지 겪어야 될 그 지옥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방진년이. 누구야? 언니? 못 보던 얼굴인데? 아, 영민 오빠가 데리고 오네. 아, 그 언니? 근데 왜 이래? 지 아빠한테 꼰질렀댔다. 피해 여성을 교회에서 다시 저렇게 데리고 온 이후에 가해 여학생 4명 중에 나머지 2 여학생이 새롭게 또 합류를 합니다. 야, 그렇게 가자마자 바로 꼰질러?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잘못했어, 오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야, 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따위로 갚냐? 말이 안 통하는 년이라니까? 야, 니들도 해. 우린 뭐든 같이 한다. 상희를 다시 데려온 이후 연수와 지선이가 합류했다. 얘들도 역시 나처럼 가출해서 오빠제가 다니며 조건을 해온 애들이다. 상희와는 초면이었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똑바로 해. 너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불똥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든지 처음이 제일 어렵다. 가출도, 조건도, 그리고 폭행도. 하지만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별거 아니다. 특히 여럿이 같이 할 땐. 게다가 우린 그렇게 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아이씨. 야, 너 뭐하냐? 아이씨, 아이씨, 나 진짜. SNS에 접속해
우리 위치를 노출하려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상의를 벌줘야 했다. 집에 가고 싶었으면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치면 좀 곤란해. 좋다. 집 보내준다까지 거.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얘네들하고 한 판씩 붙어서 이기면 자, 누가 먼저 인연하고 붙어볼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럼 애초에 가출은 왜 했고 여긴 왜 온 건지 쟤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긴 고상하고 조건이나 하는 너희와 다르다, 그런 태도 진짜 재수없어서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야, 봐봐. 에이씨, 재미없다. 야, 사팔해? 30이잖아. 야, 우리 그거 말고 딴 거 시키자. 야,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만 해. 그거 좋다. 야. 아니 저렇게 지금 다 쓰러져가는 애한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마치 게임하듯이 즐기는 것 같네요. 빨리 해, 이 언니잖아. 오빠가 시키잖아. 자, 내가 카운트 세줄게. 자, 하나. 처음엔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말을 잘 듣게 하려고 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린 그 행동에 재미를 붙였다. 지루하고 똑같고 그지 같은 일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 같은 것이었다. 야, 짠짠짠. 좋다. 땡큐. 마셔. 오, 정태. 역시 너 남놈이다. 우린 점점 중독돼 갔다.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훨씬 쉬웠고 재미있었다. 맛있다, 맛있다. 중간에 끊기면 뒤진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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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와, 씨. 그것도 먹어. 아마 나 혼자였다면 죽었다 깨도 절대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 토한 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땐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너무 답답해. 몸에 물 좀 뿌려줘. 몸에 물 좀 뿌려줘. 부탁할게. 물? 가지가지 하네. 지선아, 가서 물 좀 끓여와라. 응, 오빠. 다음은 너. 오빠, 이제 그만하자. 쟤 다치면 조건도 못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 빨리! 야, 뭐하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 가담하게 하는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이 여성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라도 지금 내 말을 거스른다면 이 아이처럼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언의 협박과 같은 거죠. 내 윤상이, 너 죽게 되면 지선이랑 하원이 중에 누구 데려갈래? 뭐? 오빠, 뭐 그런 얘기를 해. 재밌겠네. 야, 대답해봐. 어? 지선이? 아님 하원이? 지선이. 야, 지선이. 어? 이 언니야 미쳤나 이게 진짜. 야, 왜 나야? 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우 진짜. 웃겨 죽겠네. 야, 진짜 지선이야? 레야? 하원이. 어디야? 야, 얘도. 그렇지. 이게 아주 정줄을 놨네. 야, 내가 좀 잘해주니까 무슨냐? 어? 오늘 진짜 같이 죽어볼래? 얘 왜 이래? 야, 비켜봐. 오빠. 왜? 얘 죽은 거 같은데.
싶어? 그런데 진짜 상희가 죽어버렸다. 귀찮은 일이 생긴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창녕의 한 과수원에 갔답니다. 언제까지 봐? 이제 그만 봐. 우린 단지 걔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장난처럼 툭툭 몇 대 건드렸을 뿐이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었다. 어떻게든 수습할 일만 남은 것이다. 아니 시신에 불까지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이 만약 발견되면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 이제 자신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시신을 완전히 은폐해버리려는 이런 목적으로 저렇게 불까지 지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땐 얼굴이 검게 이렇게 좀 그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얼굴만 태운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린 좀 더 확실한 뒤처리를 위해 시체를 다시 파냈다.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희의 목 위에 시멘트를 붓고 돌을 던졌다. 과수원이기 때문에 뭐 땅을 파서 다른 뭐 과일을 심는다든지 할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되게 만들려는 웬만한 조직 폭력배나 진짜 집단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잔혹한 행위들입니다. 일단 김해 사건 가해자들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사용해라고 알려준 건 피해자의 유인을 담당했던 가해자들의 고향 후배인 김 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차에 싣고 이 도대체 이제 대책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이제 자신을 찾아오니까 김 씨는 모래를 섞을 필요 없이 이 모르타르를 쓰고 빨리 굳는 급결 시멘트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시멘트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이유가 단지 아버지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 건가요? 좀 믿기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를 부산 교회에서 다시 데리고 온 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가혹행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4월 4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모텔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가 뭔가 탈출을 꾀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다, 노출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막 조를 짜서 감시하고 어떤 집단적 가혹행위가 시작이 된 거죠. 피해자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됐다라고 생각한 이 가해자들은 다음 날 피해자를 데리고 숙소를 울산에서 대구의 모텔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혹행위가 보복을 넘어서서 이제 그 분노,
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잔혹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그냥 고문이잖아요, 고문.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폭행 또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사망하기 2, 3일 전에는 심지어 음식이나 물조차 먹기도 어려운 상태에 결국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피해자한테 죽으면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 지목당한 사람은 또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하게 되고요. 또 같은 질문에서 다른 가해자를 지목을 하면 또 뭐 차 안에 있던 심지어 보도블록 같은 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에 내리치는 이런 그 폭력을 행사했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14년 4월 10일 새벽에 대구의 한 모텔 인근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탈수와 쇼크 등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다시 끌려가고 나서 열흘 만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들을 만나고 난 후 26일째 되는 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니 가해자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괴롭히고 때리고 구타하고 고문을 했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도대체 왜 멈추지 않고 저렇게까지 폭행이 계속된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해 여학생들 중에 그 2명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양 같아도 저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폭행을 이제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분노하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은 재판부에서는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7명 전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했던 행위는 죽이려는 목적 그리고 너네들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고의성이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증거를 인멸한 부분들이 보면 마치 뭐 계획을 했던 것처럼 증거인멸이 신속하게 판단되고 도구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이 범행은 우리가 완벽하게 은폐했다라고 하는 이제 오만함이 생긴 거죠. 거침없이 대범하게 그냥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오직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들은 이런 모텔에서의 생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 떠나서 훨씬 더 거침없고 잔혹하게 변하는데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이들의 잔혹한 악행은 계속됩니다. 아이씨. 오늘 너 왜 이러냐? 돈을 깎아달라 하질 않나? 콘돔 없이 안 되냐 하질 않나? 에이씨, 더러운 새끼들. 오빠들. 나 아는 아저씨 중에 돈 많은 아저씨 한 명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연락해볼까? 그래? 그 아저씨 고급차 타고 술집도 하나 갖고 있어. 돈은 좀 되는 것 같아. 진짜? 야, 그 사람 연락되지? 그럴걸? 근데 그 새끼 좀 싫어. 아니 나 저번에 연수랑 조건 나갔다가 그냥 왔잖아. 아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부르고 지랄이야. 야치 새끼. 어디 어린애한테 장난치고 지랄이래.
야, 오늘 이스키 털자. 좋지. 헐. 지선이랑 연수는 안 되니까 하원이 네가 준비해. 그 일 이후 우린 대전으로 갔다.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조건을 해야 했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젠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린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 뭐야 이게? 가만히 좀 야, 이 새끼 봐라. 좀 쓰는데. 야, 이거 나, 이거 니들 무사할 것 같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야, 태워. 자, 저 가해자 일당은 처음부터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릅니다. 도로 딱 빠지네. 야, 팔찌 다 팔찌. 야, 팔찌. 아저씨를 홀딱 벗겨먹는 건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야, 덤배. 엄살 개구리네. 남자가 죽어버린 것이다. 이미 한번 비슷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웠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번처럼 공들여 처리를 해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만 했다. 우린 결국 그냥 남자를 버리기로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니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때려 죽게 한 범행은 김해 여고생을 살해한 후 얼마 만에 이렇게 일어난 건가요? 김해 여고생이 사망한 지 열흘 남짓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를 이렇게 차에 태운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이제 대전 일대를 배회를 합니다. 그 더 이상 때리면 이미 그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피해자의 저항이 이미 아마 그 이제 미약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제 머리, 안면, 옆구리, 대퇴부 뭐 이런 것의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온몸이 그야말로 맞아서 사망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무차별적인 폭행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이 순간까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뭐 지갑, 휴대폰, 또 현금, 팔찌, 뭐 신용카드 이런 것을 전부 강취를 했는데요. 총 3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강취를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강도 살인입니다. 또 이제 피해자에게 폭행해서 그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현금을 23만 원 정도를 인출을 했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그 대전 인근에 마트에 들어가서 음료수 사 먹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음료수가 넘어가나요?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아니, 이렇게 잔혹한 짓을 멈추지 않던 이들은 결국 잡혔잖아요. 네. 어떻게 잡힌 건가요? 의외로 굉장히 허술한 행동으로 꼬리가 잡힙니다. 어떻게요? 피해 남성이 사망하자 이제 가해자 일당은 대전 인근의 어떤 한 공원 주차장에다가 그 차 안에 피해자의 시신을 두고 달아나 버려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허술하게 행동을 한다고요? 왜 무슨 자신감인가? 일단 그 폭행 장소였던 그 모텔이죠. 그 모텔의 주인이 모텔 앞에서 심하게 누군가를 폭행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일당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차에 태우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를 합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 그렇죠. 네, 이 CCTV를 시작으로 해서 가해자 일당의 이동 경로를 이제 추적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발생 4시간 만에 공원 주차장에서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차량과 차 안에 있던 피해자 남성의 시신도 같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용의자를 지목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해자 일당이 벌였던 이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해 여고생 사건까지 밝혀지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보았었던 그 피해자의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을 교회에서 데리고 가던 그 모습이죠. 바로 그 CCTV 속에 피해자를 데려간 여학생 중 한 명이 대전에서 사망한 이 사건과 연루된 여학생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해자 그 집단에게 사망한 여고생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자백을 이끌어내고요. 야산에 안매장한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게 되죠. 그럼 이제 모든 죄가 다 탄로났는데 가해자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좀 뉘우침을 하는 자세가 있었나요? 가해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20대 남성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뭐 잘 모르겠다 등 뭐 이런 거는 뭐 일말의 죄책감, 반성이 없는 표현이잖아요. 뭐 이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10대 여학생들과 이 20대 남성들 사이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면서 어떤 뭐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 이 10대 여학생들은 나도 피해자다, 라는 이런 뜻밖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해 여학생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이 그 결국 가해 남성들한테 협박과 위협을 받아서 강제로 우리도 성매매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때려서 살해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었고 이렇게 시켜서 할 수 없이 뭐 가담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심한 폭력과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 뭐 결국 그러다 보니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뭐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여학생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을지 사건 직후에 한 언론이 수감 중인 가해 여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를 좀 부모님들한테 미리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혹시나 저희가 자기들 친구한테 얘기해서 저희 사주하거나 부모님한테 해주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다 했으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생각할. 아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저 여학생들에 대해서 20대 그 남성들 있잖아요, 지시한 애들. 걔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가해 남성들은 내가 나서기 전에 여자애들끼리 서로 먼저 피해자를 때린 적도 더 많다. 말도 안 된다. 겁을 줬다는 것도 뭐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의 의사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피해자를 때린 것도 여자애들이 말을 잘못 전달해서 그랬을 뿐이다. 뺨만 몇 대 때렸고 대부분 자기들끼리 심하게 때렸다, 이렇게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해 남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게 가출팸 5대 수칙? 네. 이게 바로 그 가해 남성들이 세웠다는 이른바 가출팸의 5대 수칙입니다. 가해 여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강요하면서 이렇게 어떤 감시를 지속했던 거죠. 근데 이런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여학생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 겸 피해자가 맞다, 이런 둘 다 인정이 인정을 된다.
했습니다. 남자 공범들은 여중생 나이인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자행하는 가혹 행위 등을 보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사망 후에는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여자 피고인들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혹시 그럼 이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죗값을 치르지는 않았나요? 재판부는 이런 얘기하셨던, 우리가 읽어봤던 이런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고 참작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정황상 가해 여학생들이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해서 가담을 했다라고는 절대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해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책임이 결코 가볍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이 판결, 선고는 어떻게 나나요? 네, 20대 남성 가해자 이 씨 그리고 허 씨, 그 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또 이들과 공모했던 그 여학생 4명 중에 대전 사건과 연루된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또 그 당시 14살로 중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장기 7년, 단기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이니까 그 가해자들은 좀 출소했을 수도 있네요. 네, 그 가해 여학생들 중에서 중학생이었던 그 둘은 올해 초에 출소를 했고 또 나머지 둘도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이 복역 중에 자신들의 행동을 굉장히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다. 당연하죠. 그 과정을 알아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 역시 가해자 겸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참 가늠할 수 없네요. 가해자 여학생들 처음에는 뭐가 됐건 성매매를 강요받은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신고하려고 경찰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신 역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신고를 단념하고 이후에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 결국에는 살해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해 여학생이 경찰의 도움에 손을 내밀었던 그때 제대로 된 보호만 받았더라도 어쩌면 애꿎은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역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